군사적 패권 관점으로 바라본 중국과 미국의 해군 대결이에요. 21세기 패권 경쟁의 진짜 무대는 땅이 아니라 바다거든요. 중국과 미국이 해군으로 맞붙는다면 과연 누가 우세할까요? 오늘은 태평양에서 벌어질 가상 충돌 시나리오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워엔의 권빠빠예요.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바로 군사적 패권 관점으로 바라본 중국과 미국의 해군 대결이에요. 21세기 패권 경쟁의 진짜 무대는 땅이 아니라 바다거든요. 중국과 미국이 해군으로 맞붙는다면 과연 누가 우세할까요? 이건 단순히 군사력의 비교로 그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결과에 따라 세계 경제와 국제 정치 균형이 요동칠 거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미국과 중국은 해군력을 통해 세계 질서의 주도권을 다투고 있어요. 과연 이 대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디에서 충돌할 위험이 가장 클까요? 오늘은 태평양에서 벌어질 가상 충돌 시나리오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국제정치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걸 다른 단어로 표현하기도 해요. 바로 지정학으로 옮기는 지오politics예요. 이 단어는 정치를 뜻하는 politics에다 지오라는 접두사가 붙은 건데 조금 생각해보면 지오가 지구를 의미하는 접두사니까 합치면 지구 정치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지정학이란 일반적인 국제 정치보다 좀 더 스케일이 큰 전 지구적인 정치를 말하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국제 정치라고 하면 될 걸 가지고 굳이 폼 잡으면서 지정학이라고 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이해는 지오politics라는 말의 본질과 거리가 있어요. 여기서 이 지오는 geography, 즉 지리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정학의 지정은 지구 정치가 아니고 지리 정치였던 거죠. 분야로서 지리 정치는 지리가 국가의 번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둬요. 예를 들어 왜 큰 강과 산맥을 따라 국경이 대개 정해지고 발달된 문명이 열대나 한대보다는 온대에 주로 위치하는지 같은 게 지리 정치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지정학은 역사를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입에 올리기 꺼려지는 그런 단어예요. 게오폴리틱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스웨덴인 루돌프 쉘렌이거든요. 쉘렌은 그걸 독일인 프리드리 라첼이 1897년에 낸 책 정치지리에서 얻었죠. 그러니까 쉘렌의 지리 정치는 라첼이 정치지리에서 말의 순서만 바꾼 거죠. 내용은 대동소이해요. 이게 왜 문제냐면 라첼이 바로 레베누스라움이라는 개념의 창시자이기 때문이에요. 독일어로 생존 공간을 뜻하는 레베누스라움은 원래는 그저 생물의 서식지를 가리켰지만 라첼이 여기에 민족국가 간의 영역투쟁이라는 개념을 덧입혔어요. 셀렌의 지정학과 라첼의 레벤스라움을 계승한 사람이 바로 칼 하우스호퍼였어요. 1차 대전 때 독일군 포병 여단장으로 복무하다가 1919년 소장으로 예편한 하우스호퍼는 뮌헨 대학의 정치지리학 교수가 되었죠. 하우스호퍼의 뮌헨대 애제자가 1차 대전 때 보병으로 전투를 치른 루돌프 헤스였고요. 헤스는 1920년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의 16번째 당원이 돼요. 1923년 뮌헨에서 일으킨 쿠데타 실패로 감옥에 갇힌 헤스와 헤스의 당대표를 면해 지정학을 가르친 사람이 바로 하우스호퍼였죠. 즉 하우스호퍼는 나치의 총통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의 2인자 헤스에게 독일 민족의 레벤스라움을 쟁취를 주문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지오politics나 지정학이라는 말은 나치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아무튼 21세기 국제 질서의 핵심 축은 바다예요. 20세기 중반 이후 패권을 쥔 미국의 기반이 바로 바다기 때문이죠. 여기엔 두 가지 배경이 있어요. 하나는 미국이란 나라가 영국의 변종이라는 점이에요. 영국은 19세기에 해군의 힘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였죠. 다른 하나는 알프리드 머헨이에요. 미국 해군 대령이었던 머헨은 1890년 책을 써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주장했어요. 함대 결전과 해상 봉쇄를 강조한 머헨의 개인적인 영웅은 바로 1805년 트라팔가 해전에서 극적으로 전사한 영국 해군 제독 호레이쇼 널슨이었죠. 미국이 바다를 중요하게 여기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령 전 세계 무역량의 90% 이상이 바다를 통해 이동하죠. 과거에 미국은 신자유주의에 입각해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전 세계의 국경을 낮춰 놓았으니까요. 우리나라도 그 과정에 끼어 IMF 사태를 겪기도 했죠. 혹은 IMF 사태를 통해 반강제로 자본 자유화를 당했죠.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어리둥절한 구석이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무역이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가령 2024년 미국의 국내 총생산에 대한 수출 비율은 10.9%예요.
반면 전 세계는 29%거든요. 수입은 어떨까요? 2024년 미국의 국내 총생산에 대한 수입 비율은 14%고 전 세계는 28.1%니까 수출이랑 비슷해요. 달리 말해 미국은 무역에 목을 매는 나라가 아니죠. 그렇다면 중국의 목줄을 죄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이 짐작한 대로 중국의 무역 비중은 미국보다 높아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2024년 기준 수출 20%, 수입 17%니까요. 2000년대에 30%가 넘기도 했지만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국은 내수를 중시하는 경제 구조로 체질 개선을 해왔죠. 어쩌면 미국이 바다에 집착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을지 몰라요. 프리드리 라첼이 레벤스라움을 주장한 지 7년 후인 1904년, 영국의 지정학, 심장부 이론이 등장했어요. 그걸 만든 사람은 옥스포드대 크라이스트 처치를 졸업하고 런던 정치경제대학에 자리 잡은 할포드 맥킨더였죠. 맥킨더의 심장부 이론에 따르면 지리적으로 러시아가 전 세계의 심장부고 동유럽을 지배하는 자가 심장부를 통제하며 심장부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섬, 즉 아프리카 유라시아 대륙을 통제하고 세계섬을 지배하는 자가 전 세계를 통제해요. 맥킨더가 보기에 심장부는 고사하고 세계섬의 일부도 아니면서 변방의 일개 섬에 불과한 영국이 어떻게 패권을 유지할지가 고민이었던 거죠. 달리 말해 맥킨더와 라첼 및 쉘렌의 세계관은 서로 쌍둥이예요. 생존이라는 탈을 쓴 세계 지배가 목표고 세계 질이라고 하는 물질적 조건이 국가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생각이 같으니까요. 맥킨더와 라첼의 차이는 맥킨더는 이미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의 신민이라면 라첼은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싶은 제국의 신민이라는 정도겠죠. 20세기 중반 영국이 패권을 이루면서 맥킨더의 심장부 이론은 영국에서 잊혀졌어요. 미국에선 정반대였죠. 냉전 시기 미국의 대소련 전략을 지휘하던 헨리 키신저와 미그뉴 브레젠스키는 둘 다 맥킨더를 열렬히 따르는 지적 추종자였어요. 그들이 지정학과 레벤스라움의 언어를 그대로 구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자신과는 무관한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 독립한 과거의 망령에 붙들려 있는 건지도 몰라요. 과거 영국이야말로 바다를 잃으면 거의 모든 걸 잃은 입장이었지만 미국은 심장부로부터 멀지언정 땅덩이도 꽤 가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미국의 포위에 대해 중국 해군은 근해 방어와 영향력 확장이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미국과 맞서겠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만큼은 지키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남중국해에 인공섬과 군사기지를 지어 주변 해역을 통제하고 유사시 미국 항모전단의 해역 진입 자체를 차단하려 해요.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대한미사일이죠. 가령 지난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한 둥펑 26D는 최대 사거리가 5,000km에 달해요. 이 때문에 대만의 상황이 발생해도 미국 항모전단이 대만 해역으로부터 1,000km 이내로 진입하기 어렵다고 미국은 평가하고 있어요. 또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한 해상 실크로드 확보에도 사활을 걸고 있어요. 중국의 경제는 해상 요충인 말라카 해협을 거쳐 들여오는 원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 교통로에서 항행의 자유 원칙을 유지하는 게 국가 생존과도 직결되지요. 군사적 관점에서 중국이 남중국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미국 상대의 핵 억지력과도 관련이 있어요. 지상 발사 핵탄도 미사일이나 핵폭격기는 유사시 쉽게 목표물이 될 수 있는 반면 핵탄도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은 가장 탐지하기 까다로운 존재거든요. 남중국해를 온전히 확보해야 핵탄도 잠수함이 미국 위성의 감시를 피해 바닷속으로 숨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미국은 이러한 중국 해군을 상대로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스스로를 글로벌 질서의 수호자로 여기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교역력을 보장하고 동맹 네트워크를 유지하려고 하죠. 좁게는 대만 해협, 넓게는 남중국해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이 제한 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군사적 도구가 바로 미국의 항모 전단이에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미국이 자랑하는 스텔스 폭격기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항모 전단은 핵 추진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호위하는 구축함, 잠수함 등이 편성돼 있어요. 이들은 전 세계 어디든 신속하게 미국의 힘을 투사할 수 있죠. 미국 해군은 이른바 자유항행 작전을 벌여 중국이 영해를 주장하는 일명 구단선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등 동맹국과의 안보 네트워크도 가동 중이죠. 여기에 더해 무인함 혹은 드론 함정 등을 활용한 분산형 해군 운용도 시험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말해 미국은 지역 내에서 지속 가능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해요. 미국과 중국의 해군이 만약 직접 대결을 벌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하자면 가상 충돌 시나리오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결국 대결은 태평양 전역보다는 두 좁은 해역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이죠. 여기는 어쨌든 중국의 연안이고 또 건설된 인공섬 기지 등으로 인해 중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위협적이에요. 미국의 항모 전단이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미국이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하기 전에 했던 대규모 군사훈련은 관련해 참고할 만해요. 2년 넘게 준비하고 13,000명이 넘는 현역 군인이 26개 훈련장에서 2,500억 원 넘는 돈을 들이며 한 밀레니엄 챌린지 2002이죠. 당시 이라크군 역할을 맡은 적군의 사령관은 미국 해병대 예비역 중장인 폴 반 리퍼였어요. 리퍼는 가진 지대함, 공대함, 함대함 미사일을 한순간에 집중했어요. 특히 군함이 아닌 상선이 함대함 미사일을 쏟아냈죠. 이지스함인 타이콘데로가나 알레이버크는 10여 발까지는 대응이 가능했지만 그 소를 넘어서자 속수무책이 됐어요. 미국 해군은 단 10분 만에 항모 한 척, 군함 10척, 강습 양육함 5척을 잃었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청군에게 다양한 배가 쇄도해왔죠. 함포와 어뢰를 쏘는 군함도 있었지만 활용점정은 폭약을 가득 실은 쾌속정의 자살폭탄 공격이었어요. 이런 류의 공격을 예상하지 못한 청군은 세 척을 더 잃었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중국 해군이 유리할지 몰라도 장기전으로 이어지면 미국의 글로벌 체력이 중국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또 잊지 말아야 하는 건 핵 보유국인 두 나라의 직접 대결에서 재래전의 의미는 희석되기 마련이라는 점이에요. 너무 구석으로 몰아넣으면 너 죽고 나 죽자는 핵전쟁을 일으키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요. 그거야말로 인류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죠. 다시 말해 두 나라의 대결은 직접 대결보다는 정치적 신호전의 의미가 커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다시 만나요. 권빠빠이 파워 앤